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첫 주재한 한은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11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달 FOMC 회의록에서 뚜렷이 확인되며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돼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유지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스권으로 인식되던 1,050원 선 하향 돌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체제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4%로 올려잡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전장 코스피 2000선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2000선 안착 기대감을 불러왔는데요. 하지만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장중에 하락 반전한 채 2000선 밑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보합권 불을 켜면서 현재 2000포인트 위에서 올려져 있는데요. 종가까지 2000포인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까지 무려 12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관이 지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수급 양상 보여주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이 수급 쪽으로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상승폭이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55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050원대 붕괴에 이어서 오늘장 달러원 한현 1,040원대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 1,0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두 전문가 모셔보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투자증권의 유선웅 투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 2000선 돌파 재시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제한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어제와 오늘 환율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이죠.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되돌림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환율 효과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간의 환율 급락의 이유로 인해서 향후에 환율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환율의 하락이 신흥국과 연관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불거진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지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2월 이후에는 오히려 아시아 신흥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4월 초부터 외국인 매수 유입이 시작되었고 늦게 시작한 만큼 이제 다른 신흥국과 비중 조절 압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같은 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장기 박스권 하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4월부터 들어오면서 하단을 하향 돌파하게 되었고요. 저항선 돌파 충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향후도 쭉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외환보유고와 환율 관계를 획일분석한 것이 있는데 장기 평균을
1025원에서 1040원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038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것은 균형점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 추세에 접어들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환율은 정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에서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완만하게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추정하는 기업의 세전이익이 환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율 변동에 대한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점을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원화 강세 지속되는 동안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요 점 염두에 두시고 또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이익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음식료 같은 업종은 원재료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염려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완만한 이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대응권 영역이다라는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많은 하루입니다. 금통이 동결로 이어졌고요. 옵션 만기긴 하지만 코스피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금통위에서는 일단 11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코멘트를 보면은 대불확실성이나 저물가 같은 하방 리스크는 있지만은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점이 금리 동결의 배경이었는데 즉 통화당국이 아직은 행동을 취할 만큼 경기 펀더멘털이 바뀐 것은 아니고 완만한 회복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스탠스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경기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즉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옵션 만기일 오늘인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단 차익 시장 관련해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거 청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베이시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유입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이라고 하지만은 차익 물량이 나올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클레이시오를 봐도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푸클레이시오가 하락을 했습니다. 옵션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 강세를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이제 강세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드리면은 장단기로 증시는 이제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라고 여전히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국내도 인터넷 같은 성장주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나 이런 소재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강세장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금리도 동결이 되면서 코스피 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우상향으로 내다보셨고요. 강세장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민감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 보자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50원대 붕괴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40원대마저 붕괴하면서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환시장 체크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40전이 하락한 103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37원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다시 하락세를 재개하면서 장중한데 1031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상승한 1038원 7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원이 1050원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1040원이 지켜지면서 마감했습니다만 지난 새벽에 공개된 미 연준 3월 FOMC 회의 의사록 내용이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달러원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던 사항이었던 양적 완화 종료 후 약 6개월 뒤에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의사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의사락원 또한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다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미 연방기금 금리가 정상금리 수준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뉴욕 증시와 유가의 상승, 그리고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9시 20분경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단기간에 시장 쏠림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왔고요.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달러원은 30여 분 이상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31원 40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숏포지션의 커버가 진행되면서 달러원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오전 11시경에 발표된 중국의 수출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에 따른 호주 달러의 하락 조정이 달러원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31원대까지 밀렸던 환율이 지금은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환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구두 개입성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다소 약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이 반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당국 개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환율의 낙폭이 줄어든 부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환율이 낙폭을 줄였다는 것이 환율의 하락세가 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당연히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품 통화들의 경우 달러의 약세와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사이에서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원화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 이전의 고점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유로 달러의 추가 상승 시 달러 원에게는 하락세의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하겠습니다. 환율의 방향성이 하락세에 우세한 상황에서 환율의 반등을 수출업체들이 고점 매도의 기회로 삼을 경우 달러 원은 수급적으로도 하락세의 우호적인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외환시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떠오르는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열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였습니다. 11개월째 연 2.5%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데 예상된 결과였죠. 아무래도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 금통위원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결국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동결이 됐지만 실망하지 않는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의 시장을 보는 동향은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공조 가능성을 피력했죠. 근데 사실 이전에 그 김준수 총재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한국은행 한국은행대로 또 기획재정부대로 그 경기 동향을 따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투자가들은 어디에다가 발을 맞춰서 움직일까라는 그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조가 맞춰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모습을 통해서 시장을 일단 환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일단 향후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흐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은 이 옵션만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후에 후폭풍이 내일쯤 있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후폭풍이 나쁜 쪽 후폭풍이 아니라 못 간 만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금통위가 열리기 전에 이례적으로 현호석 부총리랑 이주열 총재가 만남을 가졌죠. 그만큼 이번엔 정책을 공적으로 이룰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경기 보는 시각이 같다라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잘 이어질까요? 경기 보는 시각이 같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한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글로벌 왕따장이었죠. 뱅가드도 물량이 막 다 나가다시피 해서 거의 7월까지 그 물량 소화하느라고 시장이 꼼짝을 안 했고요.
거기다가 엔화까지도 약세가 되면서 뭐 경제 침체가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때 이제 시장에서 그 새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정책을 추구해야 되겠다 해서 현원석 장관을 통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을 하려는데 그때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태클이 네.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한국은행 이전 총재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한 게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시장 투자가들의 그 반응은 싸늘했었거든요. 그 싸늘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독립이 중요해도 시장의 투자가들의 보는 관점은 원하는 쪽이 필요로 한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장을 작년에 압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취임 때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움직이고 또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도 역시 거기에 화답하듯이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책기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정성을 내비쳤는데 결국에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태클 안 걸겠다 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 얘기는 일단 기획재정부 뭔가 원한다면 통화정책으로서 거기에 맞는 구실을 하겠다라는 거 역할을 하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마인드로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일단 팽배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향후 우리나라장이 외국인들의 들어오는 모습과 또 우리나라의 투자가들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열 신임 총재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지 점점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 또 이 한국 형선제 가이던스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의중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중국, G2국과의 연계성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축통화라는 중요한 점이 있죠.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 이런 것들은 사실 기축통화입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영향권에 다른 나라들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제 안내, 뭐 한계 있어 선제 안내를 하죠. 물론 그러니까 한국형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지만 어설픈 인하를 했고 또 물론 2%대이기 때문에 낮다, 금리가 낮다 이렇게 하고 뭐 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당연히 선제 안내를 한국형으로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획재정부나 정부 쪽에서는 뭐 3개년 계획했어 이런 거 막 했지만 실제로 통화정책은 굉장히 이 정부의 의지의 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에서 뭔가를 완화를 했다면 당연히 선제 안내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이것이 또 전 세계의 어떤 그 트렌드라면 당연히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그 트렌드가 그 나라의 어떤 정서와 투자 심리와 맞춰서 가야 한다면 당연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결국 이주열 하는 총재의 이런 언급들은 상식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겠구나라는 것. 향후 통화정책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다 보니까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죠. 약간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의 폭락 가능성 그리고 거품 가능성 약간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불마켓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불마켓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2007년도의 고점이 14,198이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올라와야 되는거든요. 회기. 그 다음부터 2,000포인트 오는 게 불마켓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들은 저 밑에 6,500부터 올라와서 불마켓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점부터 폭락된 지점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보면 당연히 불마켓이 오래 했죠. 그렇지만 과거 주가가 빠지긴 시점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건 불마켓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불마켓을 보고 한쪽에서는 버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결국에서는 이제 블랙 먼데이처럼 급락이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뭐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하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블 쪽에서는 이제 붕괴가 될 때의 공통점들을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찾으려고 막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미래를 이제 예측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일로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버블 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1928년도, 29년도의 흐름, 또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뭐 급락 가능성, 뭐 조정 가능성,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 불마켓을 해보니까 1311일 정도 상승하고 나니 30%서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급락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공포를 주죠. 근데 사실은 이런 버블론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버블론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마인드에 맞춰져서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 버블론 하는 사람들은 뭐 밑으로 하방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버블이 아니라는 사람은 아직도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전제를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내용들이 거품론은 이건 뭔가 과장됐다. 이 표를 보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과거 닷컴 시절의 버블의 공통점은 일단 이 버블이 주식시장의 버블되면 뭡니까? 돈이 시장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러면 종목들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최대한 싸게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뭡니까? 가장 싼 게 바로 IPO 공개하는 기업을 받는 거죠, 배당을. 배당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주식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상장할 때 상장 수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IPO에서 싸게 샀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시초가로, 상장 시초가로 결정되거든요. 그게 뭐 98% 이렇게 뛰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처음 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00% 더블을 치고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부류, 상장하려는 회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고, 또 상장을 해도 그때같이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게 버블이 날 때 공통점이 뭡니까? 주식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당 수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많이 사는 이익이 나는 쪽,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려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버블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에 몰려갔었는데 배당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보다 뭐 5분의 1 막 줄어드는 그런 뭐 상황이 돼버렸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어떤 그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종목 어떤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1%, 2%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옆에 B 종목이 10%씩 가고 C 종목도 5%씩 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거 팔고 저거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식 회전율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 이런 모습들이 그때 버블과는 너무 차이가 지지 않냐. 그렇다면 그 과거의 통계치를 보았을 때는 지금 어떤 이런 문제가 버블을 논하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에 14,198까지 온 다음부터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불마켓인 거지. 그렇지 않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 또 버블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집집마다 주식 투자하고 서로 주식 투자하려고 비즈니스 주식 투자하려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환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버블입니까? 그렇다면 버블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고, 향후 버블이 형성될 걸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좀 더 짚어주셨습니다. 마감 전략도 함께 세워보죠. 이 3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장중에 잠깐 코스피 흔들렸고요. 상해지수 흔들렸는데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 2000 안착 가능할까요? 그 지표, 수출입 지표 안 좋은 거, 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중국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네. 땡큐죠. 왜냐면 경기 부양 하려면 지표가 나빠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나빠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표가 안 좋으면 카드는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은 것을 나쁘게 해석한다? 이거는 시대적인 착오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본다면은 지금 중국의 지표는 나쁠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경기 어떤 목표, 성장 목표, GDP 성장률을 7.5%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고, 그 몸부림은 결국 위안화 약세 아니면은 무슨 경기 부양의 카드 이런 거 쓰겠죠. 위안화 약세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나라 때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또 그들이 카드를 쓰면은 지중 인하되가 금리 인하되가 이런 카드 대부 부양을 하는, 대규모 부양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또 우리나라 이 수출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소외됐던 중국 관련주나 경기 민감주도 또 한 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회. 이러나 저러나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옵션 때문에 못 가는 거다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오프닝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산뜻합니다. 자, 오늘 옵션 시장,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상승 종목 수의 숫자 역시 계속 많은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오늘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 좀 안 좋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산 종목이기도 해요. 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기아차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기아차. 아이고, 기아차가 기가 차게 떨어지네. 아이, 머리 좀 아픕니다. 그죠? 자동차의 3인방주가 전부 다 떨어지는데 기아차도 역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기아차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 전반적으로 안 좋느냐 보니까 이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이 있었어요. 얼마냐면 1,050원이죠.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이 붕괴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달러당 원화 가치가 1%마다 절상할 경우, 즉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050원에서 100원이 떨어지면 950원이죠. 이렇게 1,050원에서 100원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순이익이 감소가 1.5%로 순이익이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죠. 현대차는 약 1%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0.5% 정도 떨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환율이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시 좀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1%라는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1%, 즉 원화 가치가 1%, 950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950원이면 10%죠. 그러면 순이익이 15%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15%라는 것은 만약에 이익을 1,000억을 내면 여기에서 850억으로 150억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3인방 중에서 이 환율에 가장 민감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기아차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좋겠네요. 자, 수급 동향 좀 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3월 말부터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반면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3월 말부터 이 기아차의 매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말부터 계속 강력하게 들어오던 외인마저도 오늘 기관하고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수급이 같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저께는 근데 상황이 좀 달랐어요. 어저께도 분명히 떨어졌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서니까 심리적으로는요, 어제보다 작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아마도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걱정되는 하루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미국 내에서 이제 소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울 전기차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소울이 신차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의외로요,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치보다 한 15% 이상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은 이렇게 여기에서 1,050원대에서 1,040원, 1,040원이 깨지는 오늘 흐름이지만은요,
환율은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가 더 문제입니다. 급격히 떨어졌을 때 제대로 해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이 큰 것이지,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은요, 그게 다 해지가 들어가요. 자동차 회사들도, 부품 회사들도 전부 다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해지에 의해서 순이익이 그렇게 급격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 다만 지금 어제 보냐면 이틀, 3일 동안에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랐죠.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000원까지 어느 속도로 밀리느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천천히 하락한다면 뭐 별 리스크 없이 다시 자기의 주가의 내재 가치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단기적인 전망 한번 볼게요. 1분기 매출액은 11조 7,5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411억 정도 전망되고 있는데, 이거는요, 전년 동기 대비 한 6%대에서 5%대 성장입니다. 그래서 6 내지 5%의 성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 그리고 순이익이 한 5.5% 정도 증가된다면 주가는 어느 선상에 있어야 될까요? 작년 동선상보다는 조금 위에 있든지, 아니면 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수가 제자리라면 주가는 한 5%, 6%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꼬울 필요가 없이 딱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달려가는 게 항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그래도 작년 주가보다는 분명히 올라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우려되는 부분은 내수 시장에서의 외제차의 잠식률이 커지고, 이 부분이 좀 리스크였거든. 단가적인 측면에서 마진폭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차 효과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모델 효과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경기가 회복 선상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소비 회복이 같이 겹쳐지면서 수익성은 분명히 올 한 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환율 이야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잠깐 잊고 지내는 게 있는데, 뭐냐면 GM과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현대차가 과거 이제 도요타의 리콜 때문에 주가가 무려 5배 올라갈 때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요, 현대차가 도요타를 가장 근접하게 쫓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어떤 거와 비교를 했냐면, 삼양라면과 그리고 농심라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굳건한 삼양라면, 우리 80년대 농심라면 아무도 안 먹었죠. 그전에는 롯데라면이었고요. 그죠? 전부 다 삼양라면밖에 안 먹었는데, 80년대에 우지사태 터지면서 삼양라면이 내려앉고 농심라면이 올라간 이후에 한 번도 제쳐보지를 못하고 있죠. 도요타가 그만큼의 사태는 아니지만, 도요타의 가장 큰 빈틈이 생긴 부분을 누가 채워갈 것이냐, 현대차가 채워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또 이번 나왔죠. 이 리콜 사태는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익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이 리콜 사태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식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밸류밴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원래는요, 여기에 보시면 밸류밴드 하에서 좀 파란색이 있죠. 지금 밴드가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도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왼쪽 제일 끝에보다 지금 주가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일 수밖에 없고, 최소한 저 파란색까지는 올라왔어야 돼요. 올라왔어야 되는데 파란색에서 끝부분 밀려 내려와 있죠. 이게 뭐냐면 환율 충격이죠. 환율 충격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러면 가장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의 펀더멘탈, 즉 환율의 하락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환율을 1,000원으로 1달러에 1,000원으로 기준했을 때 이 기업은요, 55,000원 선이 매수 영역입니다. 저 밴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55,000원이 매수 영역입니다. 저기서는요, 저 55,000원 이하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기업의 내재 가치, 이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55,000원 이하는 무조건 저평가로 들어간다는, 그죠? 지금도 저평가지만 그 부분에서는 극단적인 저평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적정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실적, 그리고 한 분기 전망치를 갖다가 추정해서 넣어 봤을 때는요, 저 밴드 가격은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5,000원에서 70,000원 정도 사이에서 주가는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향후 1분기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내에 기아차가 그릴 수 있는 주가의 궤적은요, 55,000원에서 7만원 사이다. 그러니까 55,000원 근방에 오면, 또는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충분히 매수하더라도요, 손해는 볼 수 없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57,000원 가격이다. 그러면 파는 가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파는 라인이 절대 아니다. 고평가 국면 전혀 아니고요. 저평가 국면이니까 오히려 사야 되는데, 살려면 57,000원보다는 좀 환율에 대한 충격이 있고, 환율이 아직은 하락 속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다면 55,000원 정도에 한번 사보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자. 한 분기 3개월 동안에 이 7만원 정도 올 때까지는요, 계속 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요. 제가 항상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하고 있죠. 상세한 이야기 또 크게 그 시간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시간 꼭 내셔가지고요. 9시에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윤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꾸준한 베팅 흐름 자체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가량 현재 좀 매수를 보여주면서 2,002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또 던집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투신권의 매수 움직임, 오늘 매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언제 매수가 들어오려는 것인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그래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판단하시고 잘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춤했지만 이번 주 수익 정말 잘 내고 있습니다. 코라홀딩스가 오늘 지금 3%까지 올라가면서 어느새 수익이 거의 한 8% 가까이 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잘 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이 시간에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제가 추천드렸는데 못 파셨던 종목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상세하게 보기 때문에 한 5-6분 정도까지 밖에 못 해드려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요, 받을 테니까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조금 이 채산성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CJ 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삼성생명, 원익IPS입니다. 자, 먼저 채산성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원달러 확률이 강해지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 아니죠. 좀 더 싸게 사올 수가 있는, 같은 우리나라 돈으로 더 많이 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보통 채산성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오늘장에서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오늘 고점 포인트가 30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 1.8%, 2%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철강주들이 또 같은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요, 제일제당의 수급 보니까요, 가격이 이게 거의 30만원이죠? 자, 금액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보니까요, 얼마입니까? 한 9억 정도 외인들의 매수고요. 기관들이 92억 원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 수급은 어땠죠? 기관들이 다 팔고 나가는 수급. 많은 물량이 없어서 그냥 다 팔고 나가다가 오늘 다시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빼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폭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주가가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등락폭을 거듭합니다. 이 바닥 라인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고점 포인트 맞춰서 올라가는데, 항상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다가 쉬었다. 이런 폭을 반복적으로 움직이죠. 지금 포인트,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윗꼬리를 제대로 달려줍니다.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제가 그 이슈를, 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저께 하이트질로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볼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이 종목도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오전 방송에서 질문을 주셨길래 매수해도 되냐? 질문 주셔가지고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답을 드렸어요. 자, 대신에 천천히 매수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 외인들이 79억, 기관들이 47억 원치 매수를 보여주면서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최근 들어 수급 보니까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기관들이 오늘까지 해서 5일째 매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이틀째 강하게 빼주고 있는 모습이 참 이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수급이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개인에서 외인들과 기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정말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 어쨌든 장중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쉬어갈지언정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엔 다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도 되는 게 정유주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해서 가져가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할 때 삼성물산을 할까 엔지니어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삼성물산이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엔지니어링 추천드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권에 놓여지고 있어요. 잘 들고 계시면 되고요. 걱정 없고요. 삼성물산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금 양호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바뀌었어요. 보세요. 큰 흐름으로 보자면 주봉으로 좀 볼까요? 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흐름이죠?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봉입니다. 고점 포인트 자체가 낮아지면서 내려가다가 평행하게 줄을 그었을 때 저점 바닥 라인은 이 정도 포인트가 잡혀요. 그렇죠? 이 정도 포인트가 그래도 잡힙니다. 바닥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여기는 바닥이란 인식 자체가 나오는 그 라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바닥이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시 평행하게 선을 하나 긋고요. 여러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갭을 메꿀 겁니다. 어떻게? 요 정도 갭은. 여기가 바닥,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첫 번째 고점. 여기 고점 나오죠?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보이죠? 여러분? 여기 얼마죠? 7만원이에요. 7만원. 7만원 정도까지는 어찌됐든 급등은 아니지라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일봉으로 볼게요. 7만원의 라인 어디입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라인을 그어볼까요? 이 정도 포인트 잡힙니다. 급등을 할까요? 급등은 못합니다. 올라가다가 쉬다가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대신에 어디서 잡아야 되죠? 여기서. 지금 잡는 건 아니에요. 요 포인트 나올 겁니다. 요 포인트 나올 거예요. 어떤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 여기 바닥 라인이 있는 포인트. 좀 더 내려오네요. 요 정도 포인트. 6만원 초반 나오면 그때는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될 겁니다. 대신에 삼성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을 안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오늘 수급이 좀 굉장히 좋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 흐름이 좀 가장 그래도 조금 제가 볼 땐 좀 지저분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어요. 요 라인을 타고서 이 라인을 타고서 전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작년 중반부터요. 자, 여기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오늘 보이다가 쉬어갑니다. 수급은 오늘 좋았어요. 보시면 수급이 좋았어요. 28억, 기관이 17억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 들어와줬거든요. 최근에 수급은 기관들의 매수가 잡혀주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여기서 확 때려봤을 때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쉬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깨져버린다면 다음 라인은 매수 구간은 97,000원 라인이 매수 구간이 되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한번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라인이 잡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혀버리면 그 다음 바닥 라인은 어딜까요? 요 포인트.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차 라인, 1차 바닥 라인이고요. 이게 뚫고 올라가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면 그 다음 매수하시는 구간은 10만원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사는 종목은 아니고요. 최소한 2, 3개월 뒤에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익 IPS입니다. 오전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조금 많이 좀 밀렸다가 좀 올라가는, 아직 원익 IPS가 뜨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수는 조금 약간 자제 의견을 제가 드려볼게요. 보시면요. 9,400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다가 이때죠? 잘 먹고 나왔어요.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따라가도 될까요? 됩니다. 따라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게 보진 마셔야 돼요. 지금 이 바닥 라인을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너무 높게 보신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최소한 1차적으로는요. 저 이 포인트가 보여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정도 포인트.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지. 1차적으로는 제가 10,000원 정도 잡긴 하는데 1,500원 이상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다가 매도하시면 돼요.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았고요.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급도 외국인들의 새빨간 매수세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들 물량 빼먹는 거 좋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종목 상담 빠르게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AS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은요. 한정기술입니다. 4049님 한정기술이에요. AS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 추천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요. 64,100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요. 네, 100원 정도 될 겁니다. 자, 많이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연출이 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잡는 구간에 조금 관심 있게 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천천히 바닥 라인이 높아져 갑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좀 잡아보자면, 그래도 요게 1차 포인트가 잡히는 구간이라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어찌됐던 지금의 슈팅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노려봤는데, 약간 제가 늦었다 판단은 됐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왜 그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던 게 뭐죠? 수급적인 부분. 자, 기관들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매도를 보였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아직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수급 봅시다.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오네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나 지금 마이너스 1.5% 나고 있는데 약간 좀 고민이 되어 가는 시기가 좀 왔습니다. 수익이 좀 나다가 밀리는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64,000원 매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포인트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매수하신 게 65,800원이신데요. 약간 고점에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네요. 저도 지금 사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보고 있는데요.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도 잘 가고 있어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드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내일 제가 오후 방송에요. 일단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내일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매도 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언제 6만원 초반대에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하시고요. 내일도 하락이 나온다면 조심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왜? 올해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향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준은 늘어나니까 그 포인트 맞추시고 보시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주봉으로 볼게요. 정말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면요. 이 친구는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말씀을 드리는 게요. 보세요. 여기 고점 포인트 주봉입니다. 고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인식 라인은 요 포인트가 잡히죠. 잘 아실 거예요. 6만원이 바닥으로 반등을 줍니다. 자, 고점 포인트 라인 이어볼게요. 자, 요런 그림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윗골이 달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윗골이 달린 쪽 굉장히 있네요. 여기가 고점 포인트로서 인식이 되는 구간. 그래서 어디까지 이 라인 정도까지는 살아있다. 갈 수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간다. 그러면 최소 얼마까지는 7만 원에서 그 이상 7만 초반대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던 거고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기다려봐도 된다. 그래서 조금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수급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OCI 봅니다.
8822님 OCI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18만원대, 네, 현재가 부근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매수하셨습니다. 자, 지금 OCI가요, 잘 못 가는 이유를 말씀드려봅니다. 시장에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부분 이슈로 떠오르고 있나요? 뭐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이 외인들이 관심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로 다 쏠려 있습니까? 테슬라 쪽으로 쏠려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도네임 자체가 테슬라가 지금 파나소닉과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삐걱거렸단 말이에요. 기가팩토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반대 의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쪽으로의 시선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죠? 테슬라에서는 어쨌든 리스크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파나소닉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렇죠? 수급층을 다 공급을 다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포인트. 그러면 테슬라가 삼성 SDI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OCI는 지금 현재가 부근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 SDI 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제가 보건대 저는 조만간에 테슬라와 삼성 SDI에 거래하는 MOU 체결하는 모습 자체가 뉴스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이버에 또 다시 일면으로 뜰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자면 정말로 시장에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보셔야 돼요. 아셨죠? 테슬라가 삼성 SDI를 째려보고 있다. 그 포인트 놓치시지 마시고요. OCI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OCI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에 더 그 관심 쪽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더 빠르겠다.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AS를 조금 해드릴게요. 코라홀딩스가 지금 6% 정도 있는, 잠깐 좀 화면 좀 볼게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시스 괜찮습니다. 지금 파업 중인데요. 이니시스가 지금 위니아만도를 파업 중인데 인수할까 말까 고민인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한정에서 64,400원이었네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져갑니다. 삼성전기 수익 중이고요. SM 걱정 없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플러스 3.9% 좋습니다. 가져가고요. 코라홀딩스가 6%가 아까 1시 반 기준인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가지고요. 수익이 한 8%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로만손 문제 없죠? 잘 수익 나고 계시죠? 하이트진로도 문제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수익 잘 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셨죠? 이 중에서요. 잘 나고 있는 코라홀딩스를 제가 좀 AS 해야 돼요. 왜 하냐면요. 지금 이 종목이 27,850원이에요. 제가 목표가를 28,000원 잡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아니지만 내일 목표가 상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 만약에 목표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팔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세요. 오후장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AS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요. 수급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진한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이번 주 복수열전이다. 제대로 안 갚음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복구시킵니다. 아셨죠? 이미 다 복구시켜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계좌는 튼튼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하이트진로입니다. 자, 하이트진로는 어제 종가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보고 있는 포인트 자체는 프로야구와 더불어 이제 여름에 한강에서 맥주 많이 드시고요. 또 하나 새롭게 이제 하이트진로의 주가가 재평가받을 때도 됐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연기금의 매수 물량은 두 달 새 70만 주 이상의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실적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본다면 지금의 구간대 자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차트의 흐름에서 바닥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플러스 중입니다. 소폭이나마. 잘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정말 오늘은 죄송하지만 추천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추천주를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8개 되는데요. 더 이상 가져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10%씩 매수. 원칙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는 차근차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파르게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점차 진정세 보이면서 1,040원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0선 안착에 성공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반동하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지을 것 같습니다. 마감 분간까지 눈여겨보시죠. 오늘 장 내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